실천 문제 3번. 그림은 한국과 미국의 잡지에 등장하는 광고들이 개인을 강조하는지 집단을 강조하는지 조사한 자료다. 그리고 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림은 개인 또는 집단, 이게 강조가 뭐냐 이거고, 그 다음에 표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과 다른 다수 의견에 동조하는 정도. 그러니까 이것은 집단 동조, 집단 동조를 이제 알아본 연구들에서 나타난 나라별 평균이다. 동조 현상과 관련되어 두 자료에 나타난 특징을 설명하시오. 자, 요거하고 요거에 나타난 특징을 한번 설명하라고. 특징을 설명하기. 자, 그러면 일단 그림부터 봅시다. 일단은 이렇게 되면 답을 쓰려고 하는 거면은 일단 분석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지. 그림을 봐요.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국은 어떤 광고가 많아요? 개인 지향 광고가 많아? 집단 지향 광고가 많아? 그렇지, 집단 지향 광고가 많아. 근데 단순히 그냥 집단 지향 광고가 많다 이러지 말고 개인 지향 광고보다 집단 지향 광고가 어떻다? 몇 배 정도 더 많아. 퍼센트를 이걸 다 쓸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대략 한 5배 정도 많죠. 그래서 이렇게 그 숫자를 축약해서 표현해 주라고. 5배 정도 더 많다. 정확하게 쓰면 개인 지향 광고보다 집단 지향 광고가 이렇게 써야 되겠지. 자,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개인 지향 광고가 훨씬 많죠. 개인 지향 광고가 몇 배쯤 많아요, 여기는? 개인 지향 광고가 몇 배? 한 2배 정도? 2배가 아니라 한 4배 정도 되죠. 21%, 79%니까. 4배 정도 더 많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여기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겠어? 한국은 뭘 지향한다? 집단 중심적이죠. 그치? 집단 중심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 그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입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공동체주의적인 입장, 공동체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리고 여기는 얘네는 어때요? 결론으로 얘기하면 개인 지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특징이 광고에 나타난 특징들로 볼 때 이 사람들은 개인지향적이야. 다른 말로 하면 얘네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외집단 동조율하고 내집단 동조율을 봤어요. 동조율은 의견을 따르는 정도일 거고, 그 비율일 거고, 외집단하고 내집단이라고 할 때 외집단은 내가 소속되지 않은 집단이지, 내집단은 내가 소속된 집단이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나타났냐? 그 다음에 이제 표에서는 외집단 동조율하고 이제 내집단 동조율하고 이걸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중국은 얼마? 38, 47. 그리고 일본 35, 51. 미국은 19, 22. 영국은 17, 21. 그 다음에 벨기에는 14, 18. 이렇게 나오죠.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볼 때 선생님이 얘네들 이런 거 뭐 하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자료 할 때 그런 얘기 했을까? 많으면 뭐 해라? 분류해라. 그룹핑 해야죠. 여기서도 많아요, 얘네들이. 그러면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 것끼리 묶이면 어떻게 묶어낼 수 있어? 그렇지. 중국이랑 일본을 하나로 묶고, 이렇게 하나로 묶고, 미, 영, 대를 이렇게 하나로 묶으면 되죠. 그럼 얘네들은 어떠냐? 얘네는 동양 또는 아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네는 서양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자, 일단 나타나는 특징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내집단 동조율도 얘네가 훨씬 높고 한 2배 가까이, 2배 이상이죠. 그지? 내집단 동조율이 동양 국가가 내집단 동조율이 한 이제 2배 이상이야. 2배 이상. 외집단 동조율은 2배가 채 되지는 않지만은 여기는 뭐 2배 이렇게도 되지만 여기도 한 2배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되겠네. 2배 정도. 외집단 동조율 2배 정도 더 높죠. 그지? 이걸로 볼 때 어떻다? 동양 국가가 이 표를 놓고 보면은 동양 국가가
동양국가에서 내 집단과 외 집단 동조율이 전부 다 높기 때문에 집단 동조율이 일단 더 높죠. 집단 동조율이 더 서양 국가보다 더 높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지. 그지?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냥 동조율을 뭐 하나만 줘도 될 텐데 이 두 가지를 줬거든? 그러면은 내 집단하고 외 집단을 이제 비교해서 한번 보는 필요가 있어요. 내 집단은 내가 소속된 집단이고 외 집단은 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이야. 소속되지 않은 집단.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외 집단 동조율이 38%, 외 집단 동조율이 47%. 좀 차이가 있지. 그리고 여기서는 35%, 여기는 51%. 그지?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16% 차이 나고 여기도 9% 차이 난다고. 일본이 더 차이가 크네. 그지? 그러니까 동양 국가에서는 이 동양 국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지금 내 집단하고 외 집단의 내외 집단 동조율 차이가 동양 국가는 9에서 16% 정도가 나고 있어요. 이 국가는. 그런데 서양 국가는 어떻습니까? 서양 국가는 얘네들도 내 집단 동조율이 좀 더 높아. 좀 더 높기는 한데 실제로 근데 이거 봐라. 이런 것도 볼 수 있어. 여기를 보면은 얘네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동조를 합니다. 집단에. 내가 소속된 집단에 절반 가까이 동조하는데 얘네들은 한 20% 정도, 평균 20% 정도의 동조율밖에 안 보여요. 그지? 동조율 자체가 작은 거야. 근데 요 차이를 놓고 보면은 여기서도 여기 3%밖에 차이가 안 나. 여기는 4%, 여기도 4%. 이렇죠. 그래서 서양 국가는 내 집단 동조율 차이가 한 3에서 4%밖에 안 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속한 집단과 내가 소속되지 않은 집단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동양 국가는 내외 집단 동조율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집단, 즉 뭐예요? 내 집단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 사람들이 저 집단을 훨씬 더 많이 따른다는 얘기야. 이것은 결국엔 뭐냐면은 동양 국가에서 소속감을 중시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니? 특징을 설명하라고 해서 특징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문제를 요거 하나만 주거나 자료를 요거 하나만 주거나 아니면 요거 위에 있는 거 하나만 주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데 두 개를 줬어요. 그지? 그랬을 때 이왕이면은 그냥 그림에도 요게 나타나고 표에도 이게 나타난다 하고서 끝내지 말고 얘네들 그림과 표 간에 뭘 논리적 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여러 개입니다. 논리적 관계를 만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는 통계를 통해서 일반적인 성향을 찾아냈지. 통계를 통해서 여기서는 일반적인 성향 또는 경향 이런 걸 찾아낸 거야. 경향을 찾아냈고 여기에서는 이 집단을 지향하거나 개인을 지향하고 있는 특징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여기서는 광고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보고 있어요. 광고. 이걸. 그래서 서양 국가는 그러니까 동양 국가는 내 집단 소속감, 얘는 여기서 뭐 공동체주의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서양 국가는 저 차이가 없어. 소속감이 중요하지 않아. 그럼 중요한 건 뭐야? 나지 나 개인.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개인주의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주의.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광고에서도 어떻게 광고를 해야지 잘 먹힌다는 거예요. 집단 제한 광고를 하고 여기서는 개인 제한 광고를 하게 됐다. 이 비중이 이렇게 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낼 수가 있죠. 집단 제한 광고 같은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화목하게 여행을 가 차를 타고서 그럴 때 자동차 선전을 하는데 큰 차에 우리들이 다 타고서 여행을 가는 거. 그러면서 이제 집안의 화목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지. 이게 집단 제한 광고죠. 개인 제한 광고는 멋진 승용차를 타고 남자가 싹 지나가니까 뭐 이제 뭐 여자들이 막 그 남자를 동경하는 듯한 뭐 이런 거. 개인의 특성을 강조하는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죠. 물론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멋진 여자가 멋진 여성이 스포츠카를 딱 타고 가. 그럼 모든 남자들이 다 눈이 이렇게 휘고 이런 것들 개인의 능력이나 특성을 드러내는 그런 광고가 많은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논리적 관계를 이렇게 해라. 그리고 만약에 특징을 설명을 하라고 그랬거든. 설명을 하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그 의미를 갖고 찾아내는 걸로 보면은 얘네는 특징을 볼 때 서양은 개인주의적인데 동양은 공동체주의적인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도 있지. 그지? 그런데 요거하고 관련해서 이런 개인주의적인 특성이 나타나게 된 이유, 공동체주의적인 특성이 나타나게 된 이유, 요거까지도 더 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요 부분
세 번째 문제까지 했고, 네 번째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 쓰기가 좀 벅찼을 수도 있어요. 네 번째 문제가. 자, 네 번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새로운 지구를 위한 에너지 디자인에서 발췌한 다음의 제시문 가부터 라를 읽고 제기된 논점을 파악하여 설명하라. 자, 다음 것들에서, 다음 4개의 제시문에서 논점을 파악하여 설명하라. 논점을 파악하여 설명.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시문이 4개야. 제시문이 4개인데, 논점이 아마도 4개가 뭔가 공통된 논점을 갖고 있는가 봐. 하나를 다 다르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얘네가 하나로 묶이는지 안 묶이는지를 봐야죠. 자, 제시문 가. 제시문 가를 보니까, 그림 1, 미래 석유 생산 예상 시나리오가 있지. 자, 예상 시나리오가 있는데, 밑에 주석을 보세요. 자료에서 주석이 있으면 이 주석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점선으로 표시된 곡선들은 궁극적으로 채굴 가능한 추정치가 2500, 3000, 3500 기가배럴일 경우에 대한 미래 석유 생산 예상 시나리오다. 그러니까 석유를 채굴 가능한 추정치가 2500 기가배럴이면 가장 작은 경우고, 3500 기가배럴이면은 석유가 그래도 좀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죠. 그지? 그런데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해서 보는 것은 점선으로 표시된 곡선들은 궁극적으로 채굴하는 추정치야, 추정치. 그러니까 실선은 지금까지 우리가 채굴을 했던 것을 보여줬다면, 아직 채굴하지 않은 부분, 2000년 이후에는 아직 채굴한, 이게 이제 예전 자료니까, 2000년 이후에는 채굴 가능한 것을 이렇게 시나리오 3개를 써본 거야. 아직 미래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니까. 그지? 우리가 채굴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몰라. 근데 3개를 줬는데, 이 3개를 줬는데, 어땠습니까? 3개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죠. 어떻습니까? 2500 기가배럴일 때는 한 2015년쯤? 3500 기가배럴일 때는 2030년쯤? 요쯤. 그지? 그러니까 2015에서 2030년 사이에 하루 채굴 가능한 양이 어떻게 된다? 정점을 찍어요. 이때 채굴 가능량이 정점을 찍어. 정점을 찍고,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쭉쭉쭉 감소를 하게 되죠. 그지? 어느 정도에서 한 2100년 정도. 2100년 가까이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이때쯤에는 석유가 어떻게 될 것이다? 고갈될 것이야.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3500 기가배럴을 우리가 채굴할 수 있다면 가장 좋아. 가장 나쁜 경우는 우리가 2500 기가배럴밖에 채굴을 못하는 경우지. 근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어떻다? 2030에서 35년 사이부터는 이게 정점을 찍고서 어떻게 한다? 하루 채굴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는 거죠. 2100년이 되면은 석유가 고갈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되니? 자,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현상에서는 이게 이제 최근래에 정점을 찍고 가장 많이 생산을 하게 되고 일 생산량이 가장 많아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석유 생산량이 감소하는 거죠. 석유가 고갈되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석유 부족 문제가 생기죠. 그지? 석유가 부족해질 거예요. 자, 제시문 나를 봅시다. 수력발전은 다른 전력 생산 방식에 비해서 운영 비용이 낮고 설비 수명도 길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 수력발전 얘기를 하고 있네. 수력발전 얘기인데 얘는 어떻다? 일단 경제성이 있는 거죠. 저렴합니다. 경제성이 있어요. 저렴해. 그래서 우리는 값싸게 이용할 수 있어. 그러나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존 방식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경제성이라고 하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어떤 거? 이산화탄소 배출량, CO2 배출량이 많아서 요게 배출량이 많아서 이것은 단점으로 인식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얘는 단점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여기에서 보면은 그림 2가 있죠. 발전 유형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봅시다. 일단 주석을 먼저 봅시다. 1kWh의 전력량을 생산하기 위해 각 발전 유형에서 방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을 가리킨다. 그래프는 온실가스의 주된 원인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의 증가로 알려져 있다. 이랬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수력 발전을 보면은 수력 발전의 CO2 배출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그램 정도 돼요? 이 배출량이 한 600에서 한 700g 정도 되나? 700g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저기는 석탄은 1200, 1350쯤 되는 것 같고, 석유는 900g 정도 되고, 천연가스도 130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CO2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다라고 지시문에 써있죠. 그지? 그래서 원자력이나 풍력, 태양열에 비하면 훨씬 많다고. 그지? 그러니까 수력 발전은 어떻다? CO2 배출량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력 발전은 경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O2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온실가스의 원인이라고 이산화탄소량이 증가로 알려져 있죠. 온실가스의 주된 원인은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제시문 달을 한번 보세요. 달을 보면 가장 근본적인 논점은 핵이 여기서는 그 제시문 나에서 그림 2를 보면 원자력, 풍력, 태양열이 있을 때 여기서 원자력이 제일 낮지. CO2 배출량이.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래갖고 아마도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원자력을 수력 발전이 아니라 원자력 하라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게 제시문 다 때문에 돼. 가장 근본적인 논점은 핵이 절대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뭐라고? 절대악이야, 절대악.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예요, 핵은. 그지?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핵발전을 에너지 전환의 선도적인 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문명이 이 위험한 기술과 파워스적인 거래를 맺으라고 요구하는 것일 것이다. 영혼을 팔아라. 이런 거죠. 이는 사회제도의 안정성을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 저항과 맞바꾼 거죠. 원자력은 이제 고갈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지. 근데 우리가 원자력은 사고가 날 수 있죠. 지금 후쿠시마 2011년에 났죠. 이건 2009학년도 문제야. 근데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있듯이 어떻습니까?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치? 군사적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죠. 지금 뭐 북한 같은 경우에 자꾸 지금 어제 썼냐, 어떻게 썼냐, 그 미사일도 쏘고 핵탄도 실른다 만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것은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 자원과 사회 안정을 맞바꾼 거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원을 얻게 되는 대신에 사회는 불안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인간 사회가 지난 1000년 동안 되면 그 어느 것과도 이질적이다. 나쁘게 보면 전 세계에서 핵에너지를 주도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채택한다면, 자, 여기서는 핵이 어떻다? 핵이 절대악입니다. 절대악. 왜 절대악일까? 핵이 절대악인 이유는 환경 및 군사적인 재앙을 야기할 수 있어서. 즉, 앞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회 안정을 해치게 됩니다. 사회 안정을 해쳐요. 그지? 왜 그러냐면은 환경 문제하고 환경 재앙 그리고 군사적인 재앙이 같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자에 의하면은 운영되는 발전소 수가 늘어나면 따라 심각한 사고의 확률도 높아지고, 후자에 의하면 상용 핵발전소가 널리 퍼지면 이에 따라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랬죠. 자, 이제 제시문 라. 에너지 집약도와 에너지 소비 증가. 또 주석을 한번 보세요. 에너지 집약도 라. 에너지 집약도. 에너지 집약도는 원래 얘기하는 겁니까? 에너지 집약도는 1달러의 재화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량. 1달러 재화 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량. 그러면은 이 주석, 이 에너지 지금 집약도의 의미를 보여준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봤을 때 1960년에 에너지 집약도는 얼마입니까? 한 16, 17이 채 안 되지. 약 17이라고 봅시다. 에너지 집약도가 1960년대에는 약 17 정도가 됐어요. 17.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7메가줄이야. 17메가줄. 그러면은 1달러의 재화를 생산하는데 17메가줄의 에너지가 사용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2000년으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한 11줄이 채 안 되죠. 11줄을 좀 넘지. 여기서는 약 2000년으로 가니까
11줄이라고 메가줄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너지 집약도가 향상된 거지. 이게 왜 향상이냐면은 집약도 수치는 작아졌는데 수치는 옛날에는 요게 1달러라고 합시다. 이 재화를. 그러면은 요것을 재화를 생산할 때 이만큼 에너지가 들었던 거야. 이만큼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몇 %로 줄어든 거야? 8, 7, 5, 16, 60%, 70% 정도로. 그러니까 30%가 더 줄어든 거죠. 그지? 그 정도가 줄어들었으면은 예전에 요만큼 썼으면 30% 줄어든 요만큼의 에너지만 있어도 이제는 요 1달러의 재화를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이 에너지 집약도가 향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게 기술 발전이 된 거예요. 기술 발전이 돼서 에너지를 어떻게 된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야, 더. 저 에너지 에너지가 아니라 이 재화를 생산하는데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재화를 이제 해낼 수 있게 된 거지. 그지? 자, 그러면은 에너지 집약도가 지금 향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소비가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큰 거야? 이게 효율적이 되면은 에너지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감소할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에어컨 있지, 에어컨. 에어컨 요즘에 1등급 효율, 에너지 효율 등급 1 이렇게 되는 건 뭐야? 1등급 맞는 것은 에너지를 요만큼만 쓰고도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요만큼만 쓰고도 냉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에너지 그 효율 등급이 5 그러면 어때요? 에너지를 이만큼 써야 된다는 거지.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럼 유사하게 살펴봤을 때. 자, 그런데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은 에너지 집약도는 향상되고 있어서 좋은데 근데 에너지 소비량을 놓고서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 1960년에 에너지 소비가 10의 18승줄이었거든? 10의 18승줄은 저기고 10 곱하기 10의 18승줄이에요. 11이 채 안 되는데 1960년에 이렇게 있다가 2000년에는 14 곱하기 10의 18승줄만큼 쓰는 거야. 14가 아니라 15 곱하기 10의 18승줄. 그러니까 1960년에는 예를 들어서 약 10 곱하기 10의 18승 줄만큼의 에너지를 썼는데 2000년에는 얼마를 쓴다? 15 곱하기 10의 18승 줄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소비량이 이제 증가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에너지 집약도가 향상되는 것은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인데 근데 실제로 보니까 에너지 소비는 더 증가하고 있어요. 그치? 에너지 소비 자체는 더 늘어나고 있는 거지.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볼 때 이렇게 그래프가 지금 두 개가 주어졌잖아. 두 개가. 그러면은 뭐에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냐면 그래프의 기울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는 폭하고 비율이지. 접선의 기울기. 그걸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에너지 집약도를 1970년부터 한번 봐봐. 2000년까지. 저기서부터 봐도 되죠. 60년부터 보면은 에너지 집약도 같은 경우에 두 칸하고 조금 넘는 만큼 줄어들었지. 그런데 에너지 소비는 어떻습니까? 1970년에 약 10 정도 됐다가 하나, 둘, 저기는 좀 비슷한가? 1970년부터 보는 게 낫겠다. 1970년부터 보면은 에너지 집약도는 12에서 14 사이에서 움직였어요. 14 정도에서 12 정도, 12 밑으로 떨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에너지 소비를 놓고 보면은 이것은 하나, 두 칸, 한 칸, 두 칸이 좀 넘게 이동을 하죠. 기울기가 더 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너지 소비 증가 속도가 에너지 집약도의 향상 속도보다 어떻다? 에너지 소비 증가 속도가 크다는 거야. 속도가 더 커요. 더 큽니다, 이제. 그러기다가 점선으로 되는 건 뭐야? 그 이후에 우리 예상 추정치지. 예상한 거. 점선은 예상이에요. 거기서도 보면은 에너지 집약도가 향상되는 데서는 더 완만해지죠. 그런데 기울기가 더 완만해져요. 에너지 소비량은 어떻습니까? 더 경사가 급하게 올라가지. 그지? 소비량이 더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그럼 이제 여기서 뭘 말하는 걸까? 이 제시문 4를 통해서는 우리가 기술이 좋아져고 뭐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다? 우리 에너지 소비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지. 에너지 절약이 안 된다는 거지. 에너지가.
이해되니?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에너지 집약도가 향상이 되는데 왜 에너지 소비가 더 많아지지? 지금 우리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계들이 훨씬 더 많아져서 그래. 컴퓨터 있지, 휴대폰 있지, 계속 충전하잖아. 전기차 이것도 마찬가지고, 저 캠코더도 마찬가지고, 다 쓰죠. 그지? 훨씬 더 에너지, 노트북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쓰죠. 그래서 그래. 자,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선생님 자료가 많거나 지식이 많으면 뭐라 해서 분류하라고 했죠. 그럼 분류를 해봐 여기서도 한번 분류를 해봅시다. 분류를 하면은 이 제시문들을 뭐하고 엮을 수 있어? 분류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뭐하고 묶는 게 좋겠어? 가하고 뭐하고 묶어? 라를 묶으면 좋겠지. 가하고 라를. 왜 그렇게 생각해요? 얘네들은 둘 다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어떨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야? 에너지 부족해질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에너지가 부족해질 것이다. 그리고 제시문 나하고 다는 뭐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우리가 어떤 대안적인 에너지가 무엇일까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내는 게 낫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서 한번 이거 논리적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자, 가부터 쓰는 게 좋을까? 나부터 쓰는 게 좋을까? 나하고 다를 보면 이 관계를 한번 봐봐. 흐름이 이렇게 될 거야. 에너지 집약도가 향상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기술력 향상을 해서 에너지 집약도가 향상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통합해야 돼. 지금 논점을 하나로 에너지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 우리가 주로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가 석유지. 그지? 이 석유는 어떻다? 제심은 가에 따르면은 2030년 정도에서 생산량이 정점을 찍고 나서 그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에너지 부족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렇다면은 우리는 석유 이외의 또 다른 에너지원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찾은 게 뭐가 되겠어요? 경제성 있는 나가 될 것이다. 제시문 나에서 뭔데? 수력 발전. 그지? 수력 에너지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CO2 배출량이 많아서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는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 문제를 고려하게 되면은 우리는 다른 대안으로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원자력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자력은 어떻다? 환경재앙과 군사적 재앙이라고 하는 사회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럼 또 어떻게 되겠어? 결과적으로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 에너지, 사회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적인 에너지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제시문들 전체가 보여준 논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지? 각각을 분석해놓고 분류해갖고 주제별로 묶어놓고 얘네들 세부적으로는 얘네들 제시문의 논리적 관계를 결정하고 그래서 전체를 통합하는 마지막 논점으로 하나를 딱 제시를 해주는 거죠. 통합 논점을. 그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답안을 작성하게 되는 거야. 선생님 지금 뼈대를 얘기한 거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살을 더 붙여서 서술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